예, 중동에서의 교전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는 가운데 유가 상승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민생 최우선 기조를 밝히면서도 패트리엇 중동 차출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된 내용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서 외교부가 290석 규모의 전세기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동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전쟁에 대한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또 이란도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그렇습니다. 나서면서 확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느 때보다 재외 국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좀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사전 준비 그리고 또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동 지역에 대략 우리 국민들, 교민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에는 이제 공항이 폐쇄가 됐고 아랍에미리트 지금 공항만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지금 290석의 전세기가 한국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쯤에는 도착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노약자 중심으로 지금 긴급 수송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수요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전세기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재외 국민들 한국으로 이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책과 더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책이 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체류자가 한 2만 1,000명인데 이제 일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단기 체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 출장을 간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여행객을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 중동에 영공이 열려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5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세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용기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UAE로부터 전세기를 임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 대응팀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자국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든지 또 불가피하게 현재 있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키는가 이게 이제 정부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오늘 들어온 사람들이 뭐 290석 전세기 출발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 전황은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 그다음에 유가 안정,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이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동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민생 최우선 원칙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특히나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름값 안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청와대가 지금 이 바가지 잡겠다 이렇게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단 의지를 밝혔고 또 관계 부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합에 대해서 엄단하도록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가 가격 최고 지정제까지 지금 신속하게 추진할 그런 이제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것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했다라면서 이제 엄단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가는 지금 뭐 한 1,900선 안팎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뭐 200원까지 올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당국이 이 부분은 좀 잡아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니까 지금 뭐 국내 정유업계 그리고 석유 단체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어요. 일단 뭐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을 주유소의 공급가에다가 반영하지 않고 좀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석유협회 등 이 석유단체 3사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장기화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좀 철저하게 당국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동시에 환율 3법과 관련된 조속 처리도 지금 당 정간에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류세 인하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유류세 같은 경우는 현재 휘발유가 한 7%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유, LPG가 한 10%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정 최고한대가 37%까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가능한 그런 카드니까 상황이 악화되면은 당국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유류세는 추가로 인할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트리플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 또 그리고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또 증시까지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계 당국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야당이 오히려 전국 불안을 좀 심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나 반응은 좀 자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름값뿐만 아니라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성장률 그리고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칠 텐데 그럼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름값 상승이라든지 바가지 잡는 것, 그다음에 담합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조처를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될 때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약 200일간 정도는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고 하지만 중장기에 대비해서 소위 그 원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지금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 비축류를 방출한다든지 유류세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타이밍에 할지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지금 고려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라든지 주식이 막 그 소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데 제가 볼 때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면은 정부가 아무리 주식을 사라고 권장을 하고 또 관련해서 상법 개정 등 이 한국의 어떤 그 주가와 관련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제거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다 올라간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또는 SK와 같은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다,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는 것,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 그 정부가 어떤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고 환율도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값 인상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을 사실은 상당히 스타트가 좋아서 2.0%까지 기대했지만은 전쟁이 길어지면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은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축률을 언제 방출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휘발유와 관련해 갖고 이렇게 사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다 같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미군 수송기의 이륙이 확인되면서 이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에 중동 차출 가능성을 놓고 여야는 역시나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이제 미사일 방어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미 동행 균열이 일어나서 안보 불안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직격을 했거든요. 야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미군 수송기의 이륙이 확인됐는데 뭐 때문에 수송기가 그 한국을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이 있었다면 한미 동맹의 균열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예. 균열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후에는 그 소위 주한 미군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 그런 공중 훈련에 대해서 한국이 전혀 몰랐다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연합 훈련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생략되면서 한미 간에 그 균열이 있었다라는 방증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한 미군의 무기가 결국 중동으로 지금 이렇게 차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계속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이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무슨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여당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여당이 야당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집권 정당이 설명한다기보단 정부가 해야 예.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과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동에서 벌이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미국 여론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국제 정치라는 것이 국익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이 지금 중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그럼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제 뉴욕타임스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적어도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기 전에 주요 동맹 국가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요 동맹국 속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정쟁으로 끌어들인다고 무책임하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여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야당에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야당으로서는 뭐 국내 정치적으로 야당이 못하는 건 맞지만은 결국은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바로 야당의 존재 이유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판을 하면서 여당이 또는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뭐 정쟁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패트리엇의 이륙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역시나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국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지금 파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경제 또 증시, 환율 다 출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울러서 이제 외교 안보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한 미군의 패트리어트 이 포대가 일부가 이란 전장에 투입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유도 폭탄 키트가 미국 본토로 차출됐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인데 이런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좀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라. 한미 간에 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정도의 문제 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도를 가지고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는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치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국민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더 자극해서 경제의 불안만 또 안보 외교의 불안감만 더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도 제가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좀 내놓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대안도 좀 함께 내놨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뭐 65%를 넘는 그런 상황. 그럼 왜 이렇게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1번 요소가 민생을 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와 관련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 분야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야당으로서의 뭐 대안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윤어게인만 맺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려 17%까지 떨어졌고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 어떤 경우는 이제 3분의 1까지 가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이 균열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상황에서 과연 불안한 국민들에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존중을 한다. 한국의 동의 없이 동북아 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좀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가 더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입장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 해협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대만 사태와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이 이 대만 사태와 관련해서 투입이 될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 대남 침공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06년도에 한미 간의 이제 공동 입장,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실려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미국도 존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병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과 전략적인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역시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유사시에 계속해서 주한미군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측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강한 만큼 우리 쪽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 2006년 합의는 어쨌든 합의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약속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이 영내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합의라면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의라고 한다면 협의를 해놓고, 그러니까는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어떤 유연성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합의라고 돼 있다면 한국도 오케이를 해야 간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인지 협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안보와 관련해서 어디에 그 주둔하고 있던 자국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행정부와 달리 상당히 일방주의고 미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요번에 지금 그 얼마 전에 주한미군이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무기를 장착하고 공중 훈련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거 동맹이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국과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렇게 그 이란과 미국의 이런 갈등을 계기로 해서 과연 만약에 실제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가 미군 수송기에 실려서 중동으로 갔다면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2027년을 소위 그 대만 통일의 목표 연도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명분은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의 이러한 역할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청와대라든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국방부의 입장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지난번에 사태를 두고 봤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야당의 한마디를 가지고 발끈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이 안정성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군과 또 미국 정부와 어떤 합의를 이뤘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재명 정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엔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한 승리, 또 검찰 사법개혁,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사태 등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방선거 날짜를 오늘로 연기를 한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하고 이른바 뭐 명청 갈등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초 5일날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시점하고 맞물려서 오늘로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자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3 지방선거 승리.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승리하겠다.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승리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사무공천 그리고 또 사강공천을 강조를 했어요. 사무공천과 관련해서는 일단 억울한 컷오프를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하산 공천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부정부패 공천을 없도록 하겠다. 이 네 가지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4강 공천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4강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을 강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명한 공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빠른 공천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만약에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하게 힘이 실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을 했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에 대해서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조작 기소, 검찰에 이제 조작 기소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동시에 조작에 기소된 그런 공소에 대해서는 취소의 입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좀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이나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예. 전에 우리가 2006년에 그 한미 간의 합의문, 한미 전략대화 합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 대화의 합의문을 보면은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국의 의사와 주권은 존중하지만 소위 주한미군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력 전개와 관련해서 적극적 역할, 지역 안보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006년의 합의라는 거는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국의 합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 두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거취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지,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100명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을 가져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그 대통령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임기 중에 공소를 취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거는 지지율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재판 받으면 무죄가 될 것인데, 이거를 굳이 임기 중에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함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하나의 빌드업으로 느껴지는데, 지금은 그 지지율이 높지만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역 출마 지역의 경우에는 현역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끼리 예비 경선을 치른 뒤에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대1로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컨벤션 효과를 노린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구인난에 빠지면서 효과가 있겠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안을 제시해도 거의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어려운 지경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도부가 소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외교와 관련해서라든지 또는 그 사법 3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맞는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은 자각해야 되는데 이 자각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방선거를 붐업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한국 시리즈라든지 하면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환기시킨다라는 것인데 일단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이 공천받겠다고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저는 국민들로부터 별 감흥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한 날개인 보수 정당이 처한 현실이라면 앞으로 90일도 채 안 남았지만 적어도 60일보다는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좀 마음을 바꾸라. 지금 나가보면 본인들도 여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호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 이전에 정말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좀 각성하라라고 호소하고 싶으네요. 네, 관심 끌기보다는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짧게 그 부분 말씀해 저도 주시겠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겠느냐? 이거는 지금 뭐 경선 흥행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윤 어게인 노선을 바꿔라. 내란 수계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절연해라. 라는 것이 이제 국민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의 지지율이 지금 최저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안타깝게도 백약이 무효인 그런 해법을 계속 찾으니까 지금 당장 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친한계 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일단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한국 시리즈는 순수성부터 의심받고 있어요.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느냐? 오세훈 제거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세훈 현 시장은 빼고 나머지 도전자들을 통해서 뭐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해서 한 명을 만들려고 하면 도전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도전자들이 서울 같은 경우 과연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당장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제안을 고사했다 그러고 지금 뭐 출마를 하려면 나경원이라든지 신동국 의원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실패는 예고돼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노선을 전환하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도층의 표를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노선 변화가 가장 시급한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언급을 했는데 예. 당당하면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법부에서 지금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에 중지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증거를 조작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거는 공소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당하면 재판 받으라는 거는 임기 끝나고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 조작과 관련한 주장을 하는데 요번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김성태가 사실은 자기가 강요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요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검사한테 얘기한 건 그보다 한 달 전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